반갑습니다, 여러분. 윤리 1등급으로 가는 필수 코스 수능 특강 윤리, 오늘로 26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는요, 독일의 이상주의 그 두 번째 시간이라는 걸 보고 들어오셨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칸트라는 인물이 그 독일 이상주의의 첫 번째 사상이 되었었는데요. 이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 현실을 지배한다라는 의미로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의 한 100여 년 시간 동안요, 독일에서 칸트, 피테, 셸링, 그리고 헤겔로 이어지는 그 철학사조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헤겔을 얘기하게 될 텐데요. 자, 우리 헤겔 잠깐 볼까요? 우리 헤겔 공부하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칸트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운 적 있었죠? 사실 이 칸트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독일의 사회는요, 경제적으로도 변방국가였고 철학적으로도 변방국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칸트 덕분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철학의 중심지에 설 수 있었죠. 그런데 이 헤겔이 바로 그 독일 철학의 정점을 찍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독일 철학에서 그 정점, 헤겔에게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관념론. 여러분들 관념론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물질적인 것을 지배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 그래서 정신적인 것을 우선에 두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관념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념론에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헤겔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헤겔 철학을 반대하는 반헤겔주의자도 많이 등장하게 돼요. 이렇게 이슈가 되는 헤겔이라는 인물의 사상은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과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26강의 이론 다지기 선생님과 지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헤겔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시켜드렸는데요. 이 헤겔은요, 기본적인 생각이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이 세계 모든 것에는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종교, 예술, 혹은 철학, 법, 도덕 등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그 독일의 헤겔이라는 사람은 칸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은 밑바탕에 깔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법칙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요. 그것이 바로 변증법입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성의, 즉 그가 믿는 이성의 절대적인 힘, 그 절대 이성의 그 사유하는 능력, 정신 혹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립과 반정립, 그리고 종합.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각 요소 간의 관계까지 설명드릴게요. 우선 정립이라고 했을 때는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정설로 굳어지는 현상을 바로 정립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개괄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이해를 통해서 설명하고 그것이 마치 정설처럼 자리를 잡아가는 것의 단계가 바로 정립인데요. 여기에서 바로 문제점이 생기게 되겠죠. 부분적인 이해로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이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반정립의 단계입니다. 반정립에서는 이것이 1의 단계라면요, 2의 단계, 1에 대한 이견, 비판적인 견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세 번째,
종합의 단계는 무엇이냐면요. 1의 단계와 2의 단계.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와 그것에 대한 이견이 합쳐져서 종합되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이 종합되는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그 사고가 바로 종합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면에서 종합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요것까지 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 밑에다 쓰겠습니다. 두 가지 요소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대립적인 모순이라는 말과 두 번째 지양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주세요. 자 보시면 정립, 반정립의 사이에서는 부분적인 이해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견과 비판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1과 2 단계 사이에 대립적인 모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립적인 모순. 그런데 문제는 이 대립적인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 의미의 것이 아니라 종합의 단계로 가기 위한 밑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립적인 모순을 바탕으로 해서 지양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은근히 시험 문제 지문에 종종 나오는데요. 이 지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 혹은 거기에 대한 이견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대립과 모순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발전되고 발달되어 가고 종합되어 가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지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유지하면서도 그 이견을 받아들여서 발전과 종합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변증법적인 사유에 의하면 어떠한 그 설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모순이 발생함으로써 그것들을 수렴하여 종합의 단계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 대립과 모순은 그런 의미에서 지양, 더 좋은 단계로 더 종합되는, 더 발전되는 단계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밑바탕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선생님이 한번 예를 찾아본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해두세요. 헤겔이 이 변증법을 설명할 때요. 이 변증법적인 사유는요. 사실 이 세계 내의 모든 현상, 인간의 사유, 인식, 사유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지식이나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변증법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그 동양 철학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유학의 전개, 성리학과 양명학을 배운 적 있어요. 기억나시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시대의 공자, 맹자, 그들의 유학 철학과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체계화시켜 놓은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이 이론이 관학화되면서 어떤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면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오는 것이 양명학이었죠. 이 양명학은 성리학에 대한 대립, 성리학의 모순을 비판하고 나오는 거죠. 둘 사이에는 모순적인 대립의 관계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 양명학이 발생했을 때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서 양명학이 등장하는 게 절대 아니죠. 성리학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유교 이론, 맹자가 얘기하고 있었던 성선설, 수기수양에서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방법론,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것들이 갖고 있는 부분적인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양명학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 양명학에서 끝이 나느냐? 그것이 아니죠. 양명학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 이견이 등장하게 돼요. 이제는 조금 더 실제적인 학문 자세를 취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고증학이죠. 이게 그럼 바로 정립의 단계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반정립. 여기는 종합의 단계가 돼요. 모순이 발생했지만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 그것에 대한 비판을 수렴하여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간다. 그럼
여기에서 끝이 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변증법적인 방법은 계속 반복되면서, 무한히 반복되면서 더 높은 단계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증학에 대한 또 다른 이견이 존재한다면 이것이 정이 되고 반이 돼서 또 다른 종합이 나올 겁니다. 또 여기에서 또 다른 반이 나올 것이고 그래도 또 다른 정이 나온다는 거죠. 이 단계가 무수히 발전하면서 인간의 인식, 사유, 이 세계 모든 것에 설명 가능한, 그래서 결국은 종합의 단계로 발달되어 나아간다라고 보는 것이 해겔 철학에서의 변증법적인 사유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요. 이 변증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변증법적인 사유는, 그 방법은 이 세계 모든 것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변증법적인 발전 과정이 인간의 역사에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변증법적인 과정이 인간의 역사에 적용이 되어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을 통해 나아가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역사는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발전 해서 나아가는데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 해겔이 생각했을 때는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가 발달해가는 목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것으로 바로 공동체라는 것을 상정했는데요. 이 공동체가 해겔이 설명하는 일륜이라는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변증법 얘기했고요. 그것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에 적용시켰을 때 인간의 역사는 자유라는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데 그 자유,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유를 조화를 시키려면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나는 일륜이라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일륜 중에 최대의 공동체, 최선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해겔에게 있어서는요, 이 국가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론을 설명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인륜, 국가라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변증법, 인륜,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분절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 가지가 쭉 이어서 얘기가 됐다는 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해겔이 설명하는 부분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자유라는 의미에서요, 인간의 역사를 한번 설명해 본 거예요. 고대 동방의 사회, 그리고 고대 그리스 사회, 고대 로마 사회, 그리고 최종의 단계를 게르만 사회로 보았습니다. 이 고대 동방 사회는요, 군주만이 자유를 갖고 있어요. 군주만. 고대 그리스에는 일부의 시민들이 자유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의 시민은 지금과는 다른 의미였었죠. 시민들이 자유를 갖고 있었고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개인들 간의 자유가 제한되고 조절이 되었었죠. 개인들 간의 자유가 조절이 되었다. 반면에 게르만 시대에 가게 되면은 이때는 만민이 자유로운 시대로 가게 된다. 즉 선생님이 이거 왜 설명해 드렸을까요?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겔은 그야말로 인간의 역사를, 무엇이 실현되는 과정, 자유가 실현되고 극대화되는 과정이라고 봤는데 그 자유는 사회와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인륜이라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최대 인륜은 국가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해겔의 이론이고요. 이런 이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쭉 이어드린 맥락 내에서 해겔 이론을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겔 이론 한번 정리해 보고요. 선생님이 잠깐 그 준비한 해겔 그 지문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잠깐 체크해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역사는
단 한 줄로 길게 이어진 사상의 사슬이다. 자,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물론 여러 고리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그저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연결되어 있는 사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바로 유추해내긴 힘들지만 선생님 조금 힌트를 드리면요. 해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역사라고 하는 거 혹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우연히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요. 필연적인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필연적인 관계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바로 변증법적인 발전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겠죠. 이 변증법에 의해서 정립, 반정립, 종합의 관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서 거기서 발전을 향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읽어보면 이 역사를 철저히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새로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전에 생긴 다른 사상을 토대로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보시면 이전에 생긴 다른 사상, 이전에 있었던 사상은 정립이 된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세상이 반정립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고 이것은 또다시 반복된다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사상이 대두하면 또 다른 새로운 사상이 다시 이에 대립한다. 종합의 단계로 가고 또 여기에는 반정립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반되는 두 가지 사유 방식이 생겨나고 나름 여기에 모순적인 대립이 생겨난다. 그 사이에 긴장이 감돌게 된다. 대립관계니까요. 이러한 긴장은 앞의 두 사상에서 각각 최선의 것을 보존하려는 제3의 사상, 어딜까요? 종합의 단계로 지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최선의 것을 유지하면서 대립되고 모순되는 긴장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수정을 하면서 더욱 발달된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겔에서 지향이라는 단어가 이래서 잘 나오는데 학생들은 이 부분 소홀히 하고 정리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문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아예 가져왔습니다. 꼭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러한 변증법적인 사유에 의해서 인간의 사유 혹은 이성, 인간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다 설명 가능하다라는 점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해겔의 국가까지 꼬리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지문 이해하시면서요. 해겔의 자료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상의 지문이고요. 그 외에 선생님이 가져온 것들은 참고적으로 그 사상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그런 것들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해겔의 이론과 그 참고 지문까지 한번 해결을 해봤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이것들이 문제에 실제 적용될 때는 어떤 구도색에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지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콕! 자, 여러분들 우리 해겔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해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된다면을 예상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까지 본 연구 결과로는 이렇습니다. 해겔이라는 인물이요. 안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관건은 해겔이 혼자서 단독으로 출제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학자들과 갑과 을로 엮어서 출제가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해겔이라는 학자 혼자서만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지를 제대로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주제를 공통으로 잡아서 해겔과 다른 입장의 학자를 선지에 넣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은 선생님과 함께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인물이 바로 칸트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칸트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해겔과 칸트의 공통되는 점을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뭘 드시겠습니까?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의 능력을 신뢰했다라는 점은 칸트와 당연히 공통점이겠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요. 하지만
칸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찾을까요? 자, 여기에다 쓸게요. 헤겔이 봤을 때 칸트가 얘기하는 철학은 개인주의적인 면에 머물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겔은 칸트의 이 개인주의적인 윤리나 철학을 뛰어넘어서 사회 혹은 역사적인 측면에까지 철학의 문제를 확대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지금 설명된 거 보니까 변증법에 의해서 공동체, 인륜, 국가라는 문제로 확대되어 가죠. 그래서 헤겔이 칸트와 다른 점은 사회나 역사적인 측면에까지 윤리의 문제를 더욱더 확대시켜보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헤겔의 철학을 객관주의적인 철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이 용어를 이해해 두신다면 활용할 면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칸트라는 인물과 헤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한 문제 내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헤겔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문제 유형 중에 하나는요. 바로 선생님이 전에도 강조해 드린 바 있는데 오늘 헤겔 이론에서 최정점, 마지막에 나왔던 결론이 뭐였죠? 국가라는 개념이었어요. 그쵸? 국가라는 개념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오늘 헤겔이 말했던 국가라는 개념은 최대의 인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 최대 인륜 공동체 국가 안에서만이 자신의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하겠죠. 반면에 우리 다른 사람도 한번 찾아봅시다. 홉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홉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겠죠. 또 반면에 루소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물론 사회 계약설의 측면에서 얘기하지만 직접 민주정의 관점으로 가느냐 혹은 절대군주제의 관점으로 가느냐 이 차이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쿠닌. 바쿠닌은요, 여러분들이 맨 앞단원에서 이상사회 모습 얘기할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바쿠닌은 무정부주의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쿠닌의 생각에 국가라고 하는 것은 헤겔과 정반대 입장일 거예요. 헤겔은 국가 안에서 개인의 자유가 실현된다고 봤지만 바쿠닌 같은 경우는 국가라고 하는 강제적인 수단이나 강제적인 조직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봐서 그 국가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상반된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같이 공부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크스.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둘이에서도 잘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그 계급 간의 투쟁에 의해서 국가 내에서 그 투쟁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소멸되어야 될 대상으로 그 계급과 국가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플라톤을 넣어볼게요. 자, 이 플라톤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영혼 3본설에 의해서 각각에서 나오는 덕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사주덕이 완성이 되고 그 사주덕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의 덕이 이루어진 국가를 이상적으로 꿈꿨었죠. 그런데요, 지금 선생님이 이 플라톤을 넣어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만들어졌었던 헤겔 문제 중에서 헤겔과 플라톤을 갑과 을에 집어넣어서 출제된 문제가 발견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구도 전체가 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겔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아까 말했던 변증법적인 사유에 의한 그의 독특한 그 사고방식 꼭 기억하시고요. 칸트와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헤겔이 생각한 국가관은 다른 학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정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요. 여기까지 선생님 짚어봐 드렸으니까요. 가장 많이 나왔던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 문제 유형은 선생님이 심화 강의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문제와 플라톤과 헤겔을 다루고 있는 문제를 먼저 추려왔습니다.
그것까지 해결을 해보면서 이론을 지금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2006학년도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죠. 비교적 예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겔 단독의 문제예요. 물론 선지를 보시려면 다른 학자들과의 대립구도도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한번 해결해 봅시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 지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좋은 자료가 될 텐데요. 국가는 객관화된 정신이기 때문에 개인의 윤리적인 삶은 오직 국가의 구성원이 될 때만 가능하다. 개인이 신뢰와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할 때 개인의 자아가 완성된다. 개인은 국가의 일원으로서만 참된 존재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해겔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객관화된 정신 어떻습니까? 절대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절대 정신은 변증법적인 사유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가능하죠. 변증법에 의해서 스스로 완성시켜가는 단계, 또 스스로 완성되어지는 사유, 이성을 바로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간의 역사에 적용을 시켜보고 그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자유라는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발달되어 나가는데 그 자유가 최대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국가다. 어때요? 이 맥락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국가를 해겔은 최대의 인륜 공동체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국가주의적인 국가라고 하는 집단 자체를 중시하고 그 집단 내에서 개인의 자아가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 선진에서 한번 볼게요. 개인과 국가의 상호 계약적인 측면을 중시했다. 상호 계약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발생을 설명한 것은 사회 계약설자들이죠. 그래서 홉스나 루소 같은 사람들을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거지 해겔에게는 절대 맞지 않는 선지예요. 니은, 국가는 최고의 인륜으로서 절대 목적 그 자체라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해겔이겠죠. 니은 아주 중요하고요. 디귿, 윤리의 개인적인 측면보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에 주목했다. 당연히 중요하죠. 아까 칸트 말씀드리면서 칸트가 갖고 있는 성향에 비해서 해겔은 이 점을 부각시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리을은 왜 틀렸을까요? 인륜의 한 형태인 시민사회에서 개인과 국가는 조화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이거 친구들이 잘 걸려드는 오답지입니다. 왜 틀렸냐면요. 변증법에 의해서 설명한다 그랬죠. 정반합. 개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국가예요. 개인이 정이 되고 시민사회가 반이 되고 국가가 합의되는 단계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인륜의 한 형태인 어디? 시민사회라고 했죠. 시민사회가 아니라 국가에서 개인과 시민사회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이루어지는 변증법적인 사유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리을에서의 오답지를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을 찾아내시면 돼요. 자, 이게 해겔에서 단독 문제로 나왔던 경우고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 문제는 방금은 6년도, 지금은 8년도 문제예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봤을 때는 딱 해겔보다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두 가지 사조를 비교해서 만들 때 집단주의로 물어보고 싶을 때 만들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유력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해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국가주의적인 국가관 말씀드렸죠. 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맥락이 통하고 있어요. 봤을 때 개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정신과 의지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목적을 지닌 실체다. 국민은 국가에 봉사할 때만이 진정한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국가에 속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해겔이 말하고 있는 이론은 아니어도 해겔의 국가주의적 국가 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집단주의적인 성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해겔 이론 그 공부를 하시면 그 사회사상까지 어느 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응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해결 가능한 점 보실래요?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여기에 두 주인공이 나오죠. 사회가 있고 개인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시하는 건 뭐예요? 개인이 없으면 사회도 없다는 거죠. 개인을 더 중시하고 있으니까 개인주의적인 입장이에요. 니은, 개인의 능력과 인간성은 사회적인 산물이다. 뭘 더 중시하고 있어요? 사회를 중시하고 있죠. 디귿, 개인의 발전은 사회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 개인의 발전은 사회 발전을 전제로. 이것도 역시 사회적인 집단적인 관점이죠. 리을, 개인의 권리 보장이 사회 질서의 목적이다. 개인의 권리 보장을 더 중시하고 있죠. 이건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까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회사상 나올 때요, 긴장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응용 가능하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학년도의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6, 7, 8을 다 풀어보는 건데 7학년도에 드디어 갑과 을이 등장했어요. 다음은 서양 윤리사상가의 주장을 나타낸 거다. 갑과 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3점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갑을 보시면 국가가 정의로운 것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세 계층하고 친절하게 써줬어요. 통치자, 군인, 생산자가 각기 맡은 바를 행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들 각자도 자신 안의 부분들이 각각 자신의 일을 하게 되면 정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세 계층들이 지혜, 용기, 절제라고 하는 세 가지의 영혼, 덕을 잘 발휘하게 되면 정의로운 국가 만들 수 있다. 플라톤. 을. 국가는 윤리적 이념들의 실현이며 절대 목적 그 자체다. 개인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만 진정한 개체성을 지니고 반복되고 있죠. 국가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다. 국가는 모든 사람들의 선을 표현하며 삶의 영위와 사회 조직에 대하여 이성의 요구를 반영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해겔의 지문이라는 건데, 각각에 대해서 옳은 걸 찾아라. 기억. 갑은 인간의 영혼이 정욕과 이성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성이 정욕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거 학생들이 잘 걸려드는 오답지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인간의 영혼을 정욕과 이성이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플라톤은 어때요? 세 부분으로 나눠야죠.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세 부분으로 나눠야만 플라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번은 빼주셔야 돼요. 이거 1, 2, 3, 4, 5번 선지 안에 기억 들어가 있는 걸 지금 화끈하게 재워주시고, 그 다음 2번 니은번으로 가면 을은 가족, 정, 시민사회, 반, 국가라는 합을 거치는 인륜의 변증법적 발전을 주장한다. 니은 필수적으로 집어넣어야죠. 그럼 디귿 갑니다. 갑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을은 개인과 보편적 공동체인 국가 간의 조화를 주장한다. 이원론적인 세계관 아시죠? 이대화계와 현상계 나눠서 설명했으니까 맞고, 을 같은 경우에는 맞죠? 개인과 보편적 공동체, 개인, 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국가라는 인륜 공동체 제시했으니까 디귿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럼 리을로 가게 되면은요, 갑과 을은 이성을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보고 둘 다 이성을 중시하긴 했어요. 그런데 불변하는 참다운 존재를 현실에서 찾고자 했다. 이 뒷부분은 플라톤을 겨냥한 오답지죠. 왜요? 이데아계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찾고자 했다라는 부분이 틀린 거죠. 역시나 니은과 디귿만 정답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럼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9학년도로 가요. 비교적 최근 문제로 가죠. 어때요? 구도가 똑같죠? 갑을 보시면 정의로운 사람과 정의로운 국가는 긴밀한 연관 구조를 갖는다. 왜냐하면
개인의 영혼과 국가는 유사한 점이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짧은 세 줄 안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그 각각의 영혼이 조화를 이루어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플라톤의 이론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야. 그 출제자들이 얼마나 압축하고 하느냐. 단 거기에 꼭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국가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거다.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우연적인 요소를 보지 않는다 그랬죠. 정반합의 반복되는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국가는 절대적인 이성의 의지며 윤리적인 이념의 현실적 모습이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이념. 이성, 그래서 해겔. 공통점을 찾으래요. 플라톤과 해겔의 공통점. 문제가 변형됐죠. 공통점을 찾자. 계약. 어때요? 사회계약론자들에 관한 얘기가 해겔한테 꼭 등장하죠. 2번. 국가의 참모습은 현실 세계에서 구현된다. 아까 방금 풀었었던 선지에 나왔었던 부분이죠. 이건 플라톤을 겨냥한 오답지라는 거야. 이데아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빼주고. 국가는 가족과 시민사회 종합에 의해서 발전된다. 얘는 해겔에게만 맞지 공통점이라는 요구에는 안 들어가요. 얘는 해겔하고 복습만 해두시는 거고. 4번. 국가는 개인의 온전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표현이 맞다는 거야. 이 둘 다 국가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고 인정한다. 그 안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한 점을 여러분들이 캐치해낼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5번. 국가는 세 계급이 덕을 실현할 때 완성된다. 이건 플라톤에게만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들은 국가를 인정하고 있고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 바쿠닌과 같은 사람도 또 대비적으로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우리 교재에 실린 문제예요. 오늘 마지막 볼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나는 가에 대한 비판적 견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학생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을 보면요. 이런 형태의 발문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꽤나 많아요. 이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발문 자체가 여러분을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이 가라는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뭐겠는가라는 걸 찾아보는 건데 보시면 두 문장으로 끊어서 보시면 돼요. 하지만부터가 이 사람의 입장이고요. 비판의 대상이 되는 입장이 여기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 가에 해당되는 사상과 공통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관계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국가는 객관화된 정신이기 때문에 이 말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객관화된 정신이기 때문에 개인의 윤리적인 삶은 오직 국가의 구성원이 될 때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뒷부분의 입장은 해겔이 보고 있는 건데 이 해겔이 앞에 있는 가, 즉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럼 가는 어떤 입장이겠느냐? 만일 국가와 시민사회가 서로 혼동된다면 따라서 국가의 고유한 목적이 재산과 개인적인 자유의 안전한 보호 정도로 축소된다면 개인들의 이익이 그들을 연합하는 궁극적 목적이 될 것이며 따라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임의적인 것이 될 것이다. 임의적인 것. 어때요?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거죠. 계약해서 국가를 만들게 되고 그 계약의 소정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그 계약을 이루어서 국가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해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해겔은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으로 설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해겔은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사회계약론자들이 보는 국가의 이념, 국가의 개념과 나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것은 사회계약론이라는 거예요.
선지 들어가기 전에 요거 다시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헤겔 얘기하고 있는데 또 누구랑 짝을 지었어요? 사회 계약론자들하고 또 짝을 지어서 문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요런 점을 여러분들 주제로 엮어서 우리가 배운 철학자들이 잘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1번부터 볼게요. 국가는 최고의 인륜 형태이다. 헤겔이에요. 이건 헤겔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사회 계약론을 찾으라는 게 문제 요구예요. 1번부터 이게 정답이다 하는 친구들 있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2번 갑니다. 국가의 강제수단을 철폐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유를 추구하는 거는 헤겔이랑 지금 같아요. 그런데 국가의 강제수단 철폐, 즉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개인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없어져야 한다. 무정부주의자로 가는 건 누굴까요? 바쿠닌이에요. 그래서 아까 짚어드린 부분에서 바쿠닌도 언급을 한 바 있어요. 그럼 세 번째 갑니다. 개인은 국가의 일원으로서만 참된 존재 의미를 갖는다. 이건 국가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어갈 거고 헤겔도 물론 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3번도 헤겔이라고 체크하는 순간 1번과 3번은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야죠. 그쵸? 4번 갑니다. 개인과 국가는 서로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국가는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정립과 반정립의 관계에서 서로 대립을 이루지만 그것이 국가라는 단계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을 향해 나가고 그 안에서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5번으로 갑니다.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사회계약론자들, 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사회계약론자들에 대해서 헤겔이 국가주의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는 입장을 문제로 만든 것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이 헤겔 이론을 함께 그 논리적인 순서대로 정리를 해봐 드렸어요. 이렇게 필기하면서 얘기한 것들이 그냥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그 연결고리를 갖고 있으니까 꼭 그대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얘기했던 그 지문들 다시 한번 복습, 그리고 문제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서요. 헤겔 이론을 확실히 다져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헤겔 문제가 올해 수능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꼭 맞힐 수 있을 거라는 자기 최면을 걸면서 오늘 수업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